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서 오늘은 경제에 대한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은 무엇으로 국민 지지를 유지하는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제가 감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그리고 시청자인 국민 여러분을 좀 비판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언론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언론에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답니다. 네. 2024년 그 이듬해에는 국가 채무가 대한민국 GDP의 50%를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을 냈는데 거기에 별칭한 문서인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이게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 세 번째 추경안을 낸 건 다 아시죠? 거기에 첨부한 그 추경을 내면서 첨부한 문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액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율도 비교해 볼게요. 금방 드러납니다. 2002년에 국가 채무가 137조였습니다. 아까 제가 2022년,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1,000조가 넘는다 그랬는데 20년 전에는 137조밖에 안 됐습니다. GDP 대비 19.5%, 20%가 안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 166조가 되면서 22.9%가 되면서 20%를 GDP 대비 20%를 돌파했습니다. 네, 2003년이죠. 그리고 2010년에 392조로서 29.7%였는데 이듬해 421조로 30.3%가 됐습니다. 네, 30%를 돌파했는데 20%를 돌파하고 7년이 걸려서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741조, 39.4%였는데 올해죠. 올해 840조가 되면서 43.5%에 이를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40%가 돌파됩니다. 30% 돌파하고 9년 만에 이렇게 돌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는데 계속 이 문재인 정부의 앞에 있던 정부들이 35% 이하로 억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9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20%에서 30% 올라오는 거는 50%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7년이나 걸렸고 30%에서 40% 오는 거는 한 30% 성장인데 그럼 더 짧은 기간이 걸려야 되는데 9년이나 걸렸거든요. 그거는 그 사이에 있는 정부들이 상당히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2021년 46%, 2022년 48% 돼서 2023년에는 51%로 50% 돌파합니다. 40% 돌파한 지 3년 만에 막 무너지는 거죠. 네. 2022년에는 아까 말한 대로 48.9%를 기록하면서 1,031조의 국가 채무를 지게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좀 안 잡히시죠? 19년도 정부 예산이 467조였습니다. 근데 1,000조에 이른다고 하니 깜짝 놀라시겠죠. 올해 정부 예산은 512조입니다. 네.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정부 예산의 1.64배입니다. 네, 정부 예산보다 많은 1.5배, 6배 정도 많은 국가 채무를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재정 수지에서의 적자가 나오는, 이렇게 적자가, 국가 채무가 많은 빚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상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요. 20년에 올해에는 112조, 21년에는 97조, 23년에는 103조. 그래서 매년 이제 100조 안팎의 적자만 기록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는. 네. 과거에는 이게 정상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100조대로만 적자만 유지하면 이게 노멀, 정상이라는 거죠. 새로운 뉴멀이다. 뉴노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기준이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이 정도 빚을 내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건 괜찮아하고 넘어가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분들은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나치다 이런 건 이렇게 낙관하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성장률을 경상성장률이라고 하는데 2020년에는 좀 팬데믹 때문에 0.6%만 성장할 거를 전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미 마이너스 성장할 거란 전망은 수없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 틀린 거죠. 2021년엔 4.8% 성장할 거로 또 거꾸로 봤어요. 내년에 코로나 백신 안 나오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2022년부터 적용시킨 경제성장률은요, 과거에 잡아놨던, 즉 팬데믹이 없을 때 잡아놨던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국가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잡은 건데 국가는 마이너스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추경은 점점 더 들어갑니다. 제2, 제3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계속 나오고, 지금 여야 막론하고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 줄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가정은 틀렸기 때문에 이건 지나친 낙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채무 비율 4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금을 반영하면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네. 이 추경하는 건 포퓰리즘입니다.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 40% 돌파가 임박한 때인 작년입니다. 작년 9월 13일, 지금 야당이죠. 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과 전진, 이 재해, 건전, 재전, 추경 긴급 토론을 열었는데, 거기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지낸 송원석 의원이 국가 채무 비율이 38.2%, 이거는 18년 기준입니다. 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데, 그땐 세수가 굉장히 좋았다. 네, 박근혜 정부, 2018년이면 이미 문재인 정부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40%는 안 넘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가 하면 세금이 잘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규모도,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거 다 미래의 빚이잖아요. 그걸 부채로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은 그리 좋은 게 아니다. 그때 40% 이하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보탬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 지내고 국무조정실장 지낸 추경호 의원은요,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나라 사람을 아주 튼튼히 하고 조세 감면 정책을 정비해서 세수 기반이 굉장히 확충돼서 세금이 잘 오셨다. 박근혜 때 세금 잘 걷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 효과로 한 연간 20조 이상의 세수가 더 거쳤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안 늘어났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잔치가 문재인 정부라서 끝났다는 겁니다. 19년 4월에는 지난해 18년의 세수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지난해 보다가도 4천억에서 5천억 세수가 덜 거쳤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때는 팬데믹 돌기 전인데 복지 포퓰리즘이나 그렇게 펼치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거나 서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뜯는 것이나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유경제포럼 대표인 현진권 씨는요, 좀 설명을 분명히 해줬어요. 몇 년 후 확실히 빚이 되는 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이런 거다. 이걸 충당부채라고 한다. 지금 국가 채무가 732조고 이것이 40% 넘느냐 아니냐 놓고 논쟁하는데, 충당부채는 지금 계산해봐도 940조 원으로 아까 국가 채무 720조보다 따블이 넘는다. 그러면 당장 우리 국가에 비해서는 100%가 넘어섰다, GDP.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빚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광림 의원, 경제통이죠. 이 정부가 재정을 쓰는,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다. 재정을 쓰는 속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2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4년간 예산을 늘린 것이 추경을 포함해서 87조 원이었는데, 이 정부는 2년 사이에 추경을 포함해서 90조 원을 조금 넘겼답니다. 4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87조를 늘렸는데 이 정부는 2년 사이에 90조 이상을 넘겼으니까 2배 이상 빠른 거죠. 그런데도 추경을 내놓고 국가 채무 비율을 40%에서 45%로 올리자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들, 이렇게 뭐 후배들을 좀 만나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해요. 대한민국은 빚이 적은 나라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국가 채무가 뭐 200%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40%로 안 되니까 더 써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정의당 사람들도 했고 민주당 사람들도 했고. 근데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해서 빚 나눠주면은, 이거는 이 사람들이 쓰는 빚은 나눠주는 건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거 생색은 누가 냅니까? 자기들이 내죠. 표는 자기들이 받죠. 계속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이렇게 자꾸 빚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이 도니까 더 푸는 겁니다. 원래 벌써 세 번째 추경안을 짜면서 아까 그런 보고서에서 2022년에 1000조가 넘는다. 2023년에는 국가 GDP 대비 50%가 넘는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거듭된 추경으로 이제 국가 채무가
증거가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세금이 잘 걷히면 문제가 없는데 세금이 안 걷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임대소득 있는 분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좀 짜증들 나셨죠? 네, 앞으로는 또 연금 받는 것도 세금 많이 때릴 겁니다. 계속 노인들 노후 대비한 자금들 계속 뺏어갈 겁니다. 네, 이게 과거 소련이 무너지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금 잘 준다고 했는데 그 연금 주고 나서 세금 뺏어간 그 방법을 뺏는 거죠. 일 안 한 노인들 세금 계속 뺏어갈 겁니다. 근데 불경기로 세금은 적게 걷히는데 대기업들은 또 투자도 안 해요. 긴축재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공무원, 공사, 공단 가겠다고 취준생들이 몰리고 있어요. 이거 봉건 시대 때 과거 보겠다, 초시 보겠다, 그 다음에 대과 보겠다 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국가가 발전을 못합니다. 안정적은 되죠. 네, 가난이 보편화되고 몇 사람만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죠. 기업들이 많으면 막 큽니다. 이 기업을 자꾸 못 크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을거리 만드는 건 기업인데 말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은요, 대기업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증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특히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 그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980년 1월, 네, 이 정부가 그토록 떠드는 광주 사태가 나기 직전이죠. 그때 지금 코스피 지수를 1월 달에 100으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7년 만에 5배가 성장해서 500이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6월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6.29 선언 와중에 그렇게 그냥 전두환 찌려 죽이자 할 때 5배씩 코스피 지수를 증가시켰어요. 이 시절에 전두환 정부는요, 국가 GDP를 3배나 증가시켰습니다. 근데도 계속 나쁜 놈이라고 모르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89년대는 노태우 초기죠. 1000이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2배, 80년부터 따지면 9년 만에 9배를 키웠습니다. 굉장히 빨리 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김영삼 씨가 들어서서 IMF로 팍 쳐박아 버렸죠. 예. 이 민주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친일 노선을 걷고 친미 노선을 걷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세울리고 또 워낙 추락했으니까 반등력도 있어갖고 확 뛰었죠. 그래서 2007년 7월에 2000까지 갔습니다. IMF 이후에 18년 만에 2배가 된 거고 27년 만에 20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2170으로 IMF 막 극복하고 날 때와 비슷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벤처기업들이 많다고 하나. 96년 7월에 1000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IMF 위기 직후인 2000년 3월에는 2800까지 갔습니다. 2800 올랐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750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코스피에는 대기업들이 많고 코스닥에는 벤처기업이 많죠. 벤처기업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IMF 이후, 노태우 이후에는 IMF 이후 반짝 성장한 김대중 시절을 제외하면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노태우 전까지는 대기업들이 대마불사론을 외치면서 빚을 막 끌어올려갖고 막 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막다 보니까 IMF를 겪고 나서는, 외환위기 겪고 나서는 강성노조가 등장하고 규제 강화가 되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안정빵으로 빚을 줄이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는 게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건 좋은데 공사나 공무원 되는 것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입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IMF 이후에 과거의 대기업처럼 막 공격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기술을 바탕으로 많이 컸는데 그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성장 안 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벤처기업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제외하고 나면은 벤처로 등장해서 대기업군에 간 기업들이 없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는 수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 단위의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00여 개 될걸요? 그때 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키워낸 대기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요, 그래도 금융을 키워보겠다고. 이제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고 하니까 금융 강국, 유럽에 영국이나 또 미국처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죠. 또 4대강을 한다고 했는데 하도 환경론자가 반대해서 그것도 제대로 못했죠. 그거라도 했으면 우리 내륙이 좀 발전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을 텐데. 그렇게 반대한 게 문재인 쪽 이런 사람들이죠. 원자력도 반대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경제에서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다가 팬데믹이 돌자 갑자기 뉴딜을 선언했어요. 네, 그럼 뉴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걸 늘리고 있습니다. 추경을 늘려가지고. 추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돌아가게 하고 뭐 SOC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SOC인 전력을 늘리는 원전은 안 하고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대기업과 노조를 대척으로 봐요. 둘이 같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두 바퀴 평화론 비슷하게 두 바퀴 경제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따로 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미북 관계하고 남북 관계는 같이 돌리는 두 바퀴 평화론 얘기하면서 좀 이상해요. 근데 대척 보면서 어디를 더 지원해 줍니까? 국민들 1인 1표 주니까 표가 많은 노조를 더 지원하는 게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시위에 불타오르다가 팬데믹 들면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팬데믹 때문에 대중 집회를 피하고 있는데 지금 민노총은 왜 이런 대규모 시위를 하죠? 이런 돈이 어디 있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집회를 해야 되죠? 지금 무슨 시국인데? 지금 노조가 떠들 시국이에요? 이게 뭐예요? 노조하고 이정부하고 짝짝꿍으로 간다는 얘기죠. 뉴딜 정책하겠다 하면서 박정희는 가장 기업을 잘 키운 박정희는 친일로 때려잡고 기업을 가장 잘 살린 전두환은 광주를 찍어 누르고 뉴딜 하겠다면서 기업은 배려하지 않고 노조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쪽으로 가는 이 정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부가 하는 작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11일 법무부는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요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5월 말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 노조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게 뉴딜 정책입니까? 그래서 이런 뉴딜 정책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난 총선에서 찍어주신 건가요? 그래, 이게 핵심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주권자인 이 프로 봐주시는 당신 국민들한테 한 도전입니다. 전시 상황 관리는 노조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겁니까? 문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 뉴딜 정책은 기업 살리는 것이 아니고 노조 살리기인가요? 추경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아까 재난 기금처럼 국민에게 나눠주기 위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문 대통령이 참 이상한 정부예요. 팬데믹 돌았을 때 WHO의 권고대로 중국인 입국을 허용해줬어요. 그거 막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갔어요. 참 이상하죠? 그 후에는 막았지만. 그리고 또 재난소득 나눠주는 거는 처음에 주저하다가 미국이 하니까 엉거주춤 막 뛰어들어서 막 나눠줬어요. 선거 직전에. 줄 데가 없죠. 네. 사실은 팬데믹 막아준 거는 대한민국 의료진이죠. 그것 때문에 K방역이라 많이 나왔는데 국민들은 K방역을 보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선거에 지지해줬습니다. 우리 국민들 참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 지금 벌써 벌어졌지만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120세까지 살게 된다며. 그럼 한 자식이 두 부모, 자기도 요즘 보니까 70 사이에, 65세, 70 사이에 결혼 많이 시키더라고요. 한 자녀가 있게 되면 결혼도 늦어지는데, 그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자식은 늦게 결혼해갖고, 자기도 애들이 늦게 크는데, 또 노인네들은 안 돌아가시니까, 그거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자꾸 경제를 망치면서 나눠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왜 자꾸 북한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네? 참 이해가 안 돼요. 문정부가 말하는 통일과 평화는요, 가만히 보면 영구분단 가자는 거예요. 영구분단 가자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국민들이 의심하니까 그게 연방제 통일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궤변을 내세우지 말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통일을 거론하지도 말고 우리 경제나 살려달라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국민에게 나눠줘야만 북한에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만 좀 우리 일하면서 나눠먹게 좀 하게 하자고요. 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경제만 잘 키워놓으면요. 동서독에서 동독이 스스로 경제가 무너지니까 서독에 연방이 들어오겠다고 스스로 애걸해서 통일을 시켜달라 그랬잖아요. 북한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야죠. 왜 자꾸 뭘 퍼줘갖고 통일하겠다 그래요. 퍼주면 먹튀하고 더 잘 살려고 그러지. 전 문 대통령이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 했다고요? 바른 말 했다고요? 마음대로 판단하십시오.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확증 편향적 인물로 보는데요.
그런 인물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네?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